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테마 특강은 39번의 우연부담인데 간단한 파트지만 시험에 꼭 나오죠. 제 우연부담을 잘 나오는 기출지문 위주로 7문장을 뽑아냈죠. 어렵진 않지만 모두 소화시켜야겠죠. 자, 한두 가지 추가해보면 일단 우연부담은 어디서 발생하는 것이냐. 첫째, 우연부담 문제는 특정물 매매. 이 특정물 매매에서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불특정물은, 특정물이라는 것은 그 물건이 없으면 다른 물건 대신 줄 수 없는 매매. 이 건물 안 되니까 저 건물 대신 줄게. 이거 안 되는 거죠. 근데 불특정물 매매는 우리가 보통 동산 매매예요. 공산품이에요. 뭐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은 그거 안 되면 똑같은 모델로 또 주면 되잖아요. 대신 줄 수 있는 매매. 불특정 매매에서는 우연부담 문제는 발생치 않아요. 그래서 불특정물은 특정되기 전까지는, 그 물건이 특정되기 전까지는 우연부담만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 우연부담에서 절대 쓰면 안 되는 단어가 계약의 해제, 계약 해제한다. 해제란 말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요, 해제란 말 쓰면 안 된다. 또 우연부담에서 누가 모든 손실을 감수할 것이냐, 그 모든 손해를 채무자주의, 매도인이 질 것이냐, 채권자주 전환해서 매수인이 부담할 것이냐, 손실 누가 감수할 것이냐, 이런 말은 있어도 누가 누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런 지문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이 절대 쓰면 안 되는 단어예요. 하지만 우연부담에서도 대상 청구권은, 단어 잘 봐주셔야죠. 대상 청구권은 선택할 수 있다. 뭐 쉽게 해서 한번 예를 들면 부동산 부동산 매수인 입장에서 봅시다. 자, 예를 들면 매매한 부동산이 중도까지 넘어갔는데 잔금치를, 토지를 매매했다 싶다. 그 잔금치 전에 토지가 수용당했어요. 수용은 원시취득이에요. 수용한 부동산은 명도해주고 매도인이 매수 명도해주고 이전해달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것도 역시 쌍방의 잘못 없이 후발적 불능이 된 거예요. 후발적 불능에는 물리적 불능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매매한 건물이 불이 나서 없어졌더라, 이런 물리적 불능도 있지만 매매한 토지가 수용당했더라. 수용 원시득이란 말이에요. 수용당한 토지를 소유권 이전에 넘길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매수인은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치렀던 계약금, 중도금 돌려받고 잔금은 치를 필요 없어요. 그리고 수용당한 모든 우연 감수는 다 매도인이 하는 거예요. 이걸 선택해도 되지만, 나 약속한 날짜에 잔금 치를 테니까, 잔금을 치를 테니까 수용 보상금 청구권을 나에게 넘겨달라를 선택하면 매도인은 거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나는 잔금을 칠 테니까 수용권 청구권을 나에게 넘겨달라. 난 약속한 날 잔금을 치를 테니까 화재보험 청구권을 나에게 넘겨달라. 이걸 선택하면 매도인은 거절할 수가 없다. 대상 선권을 선택할 수도 있다. 꼭 기억하셔야겠죠? 자, 이런 문제가 우연부담 문제고요. 특히 거기서 여러분들이 좀 봐줄 것은 뭐 다 봐야 되지만 특히나 그 6번 지문이요. 6번 지문이 바로 우연부담의 전환을 얘기하는 거죠. 우연부담이 전환된다. 전환된다는 얘기는 아무런 말이 없다면 모든 위험은 채무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 우연부담이 전환돼서 채권자주의로, 이게 채권자주의로 전환된다는 뜻이죠. 채권자주의로 전환됐다는 얘기는 매도인은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더라도, 목적을 인도하지 않더라도 대금 지급을, 매수인에게 잔금 지급을요, 대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모든 손실은 다 채권자 누구죠? 모든 손실 다 매수인이 감수해라. 그래서 매도인은 목적을 명도하지 않고도 대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요. 자, 그래서 우연부담 문제는 우리가 그렇죠, 임의적이기 때문에 특약이 있거나 채권자 수용 지체적 이런 일이 벌어지거나 채권자 매수인의 잘못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연부담이 전환되어서 매도인은 목적을 명도하지 않더라도 대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얘기만 주의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요. 자, 요 문장 중에서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 요령이 있어야 돼요. 딱 해놓고요. 자, 테마 40번에 제3자를 위한 계약. 3자를 위한 계약은 용어들이 까다롭죠. 또 용어들이 까다롭고, 최근에는 3자라는 계약도 뭐 거의 뭐 빠지지 않고 나오죠.
삼자를 위한 계약. 이 삼자를 위한 계약은요, 우리 법조문이 몇 개가 있느냐? 539조부터 542조까지 4조문이에요. 하지만 꼭 제3자 계약에서도 꼭 기억할 것은 이 법조문도 임의 규정이다. 아무런 말이 없을 때만 우리가 배운 지식대로 하는 것이지, 무슨 말이 나오면 특약이 있다면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러면 이 문장은 무조건 다 맞는 거죠. 정한 대로 하는 거고, 아무런 말소리 이렇게 한다. 하지만 3자 계약에서 등장하면 몇 명이 나오죠?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요약자와 낙약자 관계를 보상관계, 요약자와 수익자의 관계를 뭐라 불렀죠? 수익자 관계를 대가관계. 그렇죠. 대가관계. 또 3자가 권리가 취득된 시점은 3자란 계약은 계약이 성립했다고 해서 3자의 권리가 발생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 했을 때 비로소 권리가 발생되고 비로소 권리가 취득된다. 즉 수익의 의사표시는 3자란 계약에서 권리 취득 요건 또는 권리 발생 요건이라는 것이지, 주의할 게 3자란 계약에서 수익자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 하였을 때 비로소 계약이 성립한다. 계약의 성립 요건이라는 얘기가 아니죠. 계약 성립은 요약자, 낙약자, 운송계약 맺을 때, 요약자, 낙약자, 생명보험계약 맺을 때 계약 성립한 것이고, 수익 표시했을 때 권리가 발생한다는 얘기지, 수익 표시가 3자란 계약의 성립 요건이라는 얘기는 아니었잖아요. 이런 문장도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3자란 계약의 기출지문을 12개 정리해놨어요. 12개 정리해놨는데, 특히나 4번 같은 거요. 보상관계. 우리가 보상관계란 누구와 관계를 얘기한다? 요약자와 낙약자 관계, 운송계약 맺는 거, 보험계약 맺는 거, 이거 우리가 보상관계라고 보잖아요. 그런데 보상관계에 하자나 흠이 있다면, 운송계약, 보험계약 맺을 때, 요약자 낙약자 계약 맺을 때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강과 같은 하자나 흠이 있다면, 보상관계 하자나 흠은 계약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쳐서, 그러나 하자나 흠은 계약 전체가 다 무효, 취소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5번에 대가관계는 요약자와 수익자 간의 두 사람의 내부관계 불가하기 때문에 대가관계가 문제가 생겨버리고 대가관계 하자면 생겼더라도 계약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대가관계 문제를 가지고 요약자가 낙약자에게,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아무것도 주장할 것은 없다. 이건 두 사람의 내부관계 불가하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는 계약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번 기억하시고요. 뭐 이런 얘기들이 특히나 중요한 문장들이 있죠. 물론 뭐 6번 지문 이런 것도 뭐 수익의사 표시는 계약 권리 취득 요건이지 성요건이 아니란 말. 뭐 이런 말들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씩 가면서 찬찬히 봐주셔야 돼. 그런데 그 8번 지문이요. 8번 지문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별로 하지는 않은 얘기인데, 여기 이제 540조인데 독특한 조문이 하나 있죠. 최고라는 법조문이 하나 있죠. 최고. 자, 그래서 낙약자가 요약자랑 운송계약 맺고 약속한 날 때까지 그 운송을 싣고 LA에 도착했어요. 도착했다면 수익자가 나타나서 선화증권, 화물상한증 같은 걸 제시하면서 운송을 넘겨달라라고 수익에서 표시해야지만이 권리가 발생해서 운송을 넘겨주고 떠나는데, 낙약자는 이행할 준비 됐는데 수익자 나타나서 수익에서 표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 않았을 때 낙약자가 무한정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 낙약자가 누가 최고하는 거냐? 의무 이행할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너 수익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좀 대답 좀 해달라라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늦어도 예를 들면 8월 30일까지 대답해달라라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했어요. 최고했는데 이 정해진 기간 내에 수익자 측에서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뭐 받겠다 안 받겠다 수익을 받겠다 안 받겠다 대답이 없다면 무답이라면 우리 법조에 대답이 없다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낙약자가 무한정 기다릴 수 없을 때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이렇게 상당히 최고했는데 그 기간에 대답이 없다면 수익은 거절한 거 본다. 거절하는 거 본다는 얘기는요. 인전 수익에서 받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수익을 거절하게 보기 때문에 낙약자는 이행하지 않아도 인전 채무 불이행이 아니죠. 낙약자는 이제는 의무를 면하는 거예요. 따라서 뭐 그 화물 싣고 한국으로 돌아오든 파나마로 떠나든 이제 채무불이행 책임 지지 않는 거예요. 의무를 면하는 제도가 바로 채고제도다. 독특한 게 있죠. 대답이 없다면 수익은 거절한 본다. 법조문이에요. 요 정도 하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9번에서 9번 정리한 거 중에서 디귿번 얘기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고 어려웠죠. 자, 디귿 얘기를 우리가 또 볼 줄 알아야 되죠. 자, 수업 시간에 몇 번 얘기했지만요. 3자란 계약에서 제3자는 우리가 수익자 제3자라 부르기도 하잖아요. 3자는 선이었더라. 선의의 제3자. 이렇게 보면 선의의 수익자. 선이었더라도 항상 3자란 계약에서는 요약자랑 낙약자는 같은 사람을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요약자가 낙약자를 사기쳤어요. 강박했어요. 사기를 맺은 운송계약이에요. 협박해 맺은 운송계약이에요. 사기 강박했어요. 요약자 낙약자를. 근데 수익자 몰랐어요. 난 몰랐다. 수익자 선의에 몰랐다. 제3자이더라도 우리가 총칙배울 때 배웠던 107조부터 비진이, 통정, 착오, 사강박, 의사표시에 사기, 무효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사표시에서 선의 3자 보호하잖아요. 선의의 제3자, 3자 보호에 여기에 해당되는 3자가 아니다. 같은 3자란 말 쓰더라도 여기 해당되는 3자가 아니기 때문에 요약자, 낙약자, 사기한 것을 제3자 수익자가 몰라도 선이었더라도 낙약자는 선의의 수익자한테 제3자한테 취소를 대항할 수 있다. 보호받는 3자에 포함되는 3자가 아니라는 거죠. 같은 3자가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요거만 정리하시고요. 나머지 하나하나씩 다 읽어보셔야죠, 여러분들이. 자, 디귿번 얘기 정도 하나 더 볼 줄 알아야 되고. 요 정도 중심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계약의 해지죠. 계약의 해지. 자, 이제 해지도 양이 많지만 이제 와서 논점은 정해져 있다. 자, 테마 41번에 계약의 해지. 특히 여기서 해제가 우리한테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거죠. 해제에는 약정해제, 법정해제가 있다. 법정해제란 두 사람이 계약 맺을 때 아무렇게 합의하지 않아도 법률 규정에 따라 당연히 인정된 해제권이다. 법정해제는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발생한다. 채무 불이행, 이행 지체, 이행 불능, 불완전 이행, 채권자 수용 지체, 사정 변경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법정해제죠. 자, 법정해제에서 다만 해제라는 것은 해지는 쌍무계약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동시행 항변권이니 우연부담이니 하는 것은 쌍무계약의 특징이지 편무에서 발생하지 않아요. 해지는 쌍무계약이건 편무계약이건 쌍무건 편무건 계약은 모두 해지할 수 있는 거지. 쌍무계약만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쌍무편은 모두 가능하다. 하지만 계약을 해지하건 일단 항상 유효한 계약을 전제로 하는 거죠. 계약 자체가 유효했을 때 해지가 있는 거지 무효인 계약을 해제해진다는 말은 없는 거죠. 일단 유효한 계약이지만이 해제도 있고 해지도 있는 거지. 무효는 해제지란 말이 없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우리 그냥 법정 해제권만 잘 보면 되는데 자, 정리 어렵지 않게 잘 해놨어 이렇게요. 하나씩 읽어 다 모두 소화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법정 해제권이요. 법정 해제는 공통점이 있죠. 자, 법정 해제는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거죠. 일방적 계약을 파기하는 것을 해제한다. 법정이에요. 채무의 원인 삼는다. 또 그 채무의 원인이 채무자의 왜 이행이 지체되고 왜 이행이 불능하고 왜 불완전했느냐. 그것이 채무자의 뭐로? 귀책 사유로. 채무자 잘못으로 이행이 지체되고 이행이 불능하고 불완전이 됐을 때 해제하는 거지. 채무자 잘못 없이 대잘못 없이 이행이 지체되고 이행 불능한 것은 해제 사유가 아니에요. 지 잘못으로. 그렇죠. 세 번째는 법정해제는 모든 계약 쓰는 말이 아니라 오로지 채권 계약에 한해서만 이 법정해제란 말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왜요? 채권 계약만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이 있는 것이지. 채권 계약이 아닌 물권 계약, 중물권 계약에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채무량의 말이 없어요. 따라서 법정해제는 오로지 채권 계약에만 있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뭐 채고할 거냐, 채고 없이 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다 정리해 놨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행이 지체됐을 때 이행 지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법정해제 중에서도 이행이 지체되면 일단 채고 후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을 때 비로소 해제하는 것이지. 이행이 지체했다고 해서 즉시로 해제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그랬죠. 그런데 일단 채고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채고를 해야 되는데 다만 다음 같은 경우는 이행이 지체됐을 때 채고 없이 즉시로 여기 가장 단답식으로 잘 나오는데요. 즉시로 해제권이 발생하는 예외가 4가지가 있었죠. 이거 가장 잘 나와요. 단답식 문제. 이행이 지체됐을 때 첫째, 정기행위는 이행이 지체되면 채고 없이 즉시로 해제할 수 있다. 두 번째는요. 채무자가 미리부터 이행 거절을 뭐 했을 때 명백히 하고 있을 때는 이행 지체됐다도 채고 없이 즉시로 해제할 수 있다. 그렇죠? 세 번째는 특약이 있다면 이 말은 뭐 다 만다 그랬어요. 왜? 해지도 543조부터 553조까지 해제하는 법조문 11개 법조문이에요. 하지만 해제하는 11개 법조문도 역시 임의 규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모든 것들은 원칙일 뿐이다. 임의 규정에서는 뭐가 있다면 특약이 있다면 다 맞는 거잖아요. 이행 지체 시 채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다면 채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네 번째, 기한에 요시로 할때 제가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무는 기한에 정하면 채무는 이행 지체 시 채고 없이 즉시로 해제할 수 있다. 이행 지체 채고 없이 해제하는 거 이런 거요. 그다음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과다채고 뭐 과세채고 얘기도 했지만 이런 거 봐주시고요. 또 이 관련되는 판례 중에서 한두 가지 보완하는 거 나머지 여러분들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하나씩 읽어보셔야 돼요. 이 관련되는 판례 중에서 우리 중개민법 공부하는 사람들 꼭 알아야 되는 판례가 두 가지가 있죠. 자, 중도금 불지급 기억나시나요? 중도금 불지급 해제 특약은 해제 조건은 중도금 집한 날에 중도금이 지급되지 못하면 그날부로 이 매매계약은 해제된 걸로 한다. 중도금 불지급 해제 특약은 유효하다.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 특약이 있었는데 중도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그 매매계약은 해제된 거예요. 유효하다. 하지만 잔금 지급일에 잔금이 입금되지 못하면 잔대금 불지급 해제 특약은 무효이다. 잔금 지급일에 잔금이 입금되지 못하면 그날부로 이 매매계약은 해제된 걸 하자. 그런 특약이 있었더라도 그 특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잔금이 입금되지 못하면 일단 채고 후 그래도 이해하지 못해 해제한다. 의사 있어야 되는 거지. 잔대금 불지급 해제 특약은 무효이다. 기억나시죠? 이 판례 유명하죠. 나머지는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 하나씩 차근차근
읽으시면 되는 거 이렇게요. 이렇게 봐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보시라는 거죠. 조금씩 보완해 주는 거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해제에서는 쭉 내려오면요. 그 4번에 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핵심 중에 핵심이죠. 요 얘기가. 자, 4번에 해제에서 무슨 말이 있느냐. 해제, 소급표 제한. 해제의 소급표 제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장 또 핵심 중에 핵심이었잖아요. 해제 소급표 제한이라는 얘기가 548조 1항에 계약의 해제 소급표는 계약의 해제 원상회복은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3자 보호 규정.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제3자는 보호해주겠다. 여기가 가장 우리가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였잖아요. 3자의 권리 해하지 못한다. 그렇죠? 3자 보호해주겠다. 이 보호받는 3자가 되려면 해제되는 목적물, 해제되는 부동산 목적물에 이미 등록, 보호받는 3자 되려면 등기, 등록 등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 이런 사람만이 해제되는 목적물에 이미 형식을 갖춘 사람, 이런 사람만이 보호받는 3자에 여기 3자에 포함이 되는 것이지, 해제되는 목적물에, 기억나시죠? 여기 오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해제되는 목적물에 완전한 등기 등을 갖추지 못하고 3자가 하나의 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한 거에 불과하거나 하나의 채권상의 권리를 취득하는 거에 불과한 자들은 보호받는, 이거 못 갖췄어요. 등기 등을 못 갖췄단 말이에요. 이 못 갖춘 사람들은 보호받는 3자에 포함될 수가 없다. 이런 보호받는 사람 포함될 수가 없다. 기억나시죠? 언제 갖췄느냐? 이 형식을 해제 의사표시 전에 3자가 해제하면 떨어지기 전에 해제되는 부동산의 목적물에 이 등기를 갖췄다면 이 3자는 전에 갖췄다면 선의의 3자권, 악의의 3자권 불문하고 선의악이 불문하고 모두 보호받는 3자에 포함이 된다. 하지만 언제 갖췄느냐? 해제한다 의사표시가 떨어진 후에 해제한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해서 소유권 이전이니까 넘겨놓은 상태에서 매도인이 해제한다. 해제한다 의사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해제 의사표시 후 매수 납부된 등기를 해제한다만 했지만 아직 말소시키기 전에 생긴 3자는 선의의 3자는 뭐하지만 보호받지만 악의의 3자까지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 어렵게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이 정도 지문만 갖고도 거의 기출문제의 80%는 다 풀려요. 요거 문제집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차근차근 살펴봐 주셔야 돼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차근차근 소화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매매에서는 우리 매매계약 그러면 딱 두 가지예요. 계약금 계약이랑 매도인의 담보 책임. 두 문제 나온다. 두 문제 나오지만 물론 환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시험 문제는 계약금 계약이랑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딱 포인트다. 그래서 테마 42번에 매매에서 계약금 계약은 우리 중개민법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왜? 중개업 볼 때 뻑하면 눈만 뜨면 계약금 주고받을 것인데 이 계약금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간단하지만. 떠나 계약금 계약은 제가 항상 1+1이라 그랬잖아요. 하나 껴주잖아요. 보너스로. 왜? 중개법 실무에서도 계약금이 나온다. 그렇죠? 여기 이제 계약금 정리해놨는데 다만 한두 가지 계약금 계약 얘기를 보완하면 자, 이제 정리해놨지만 이제 앞에는 간단하게 이제 객관식 문제에 맞춰서 이제 보는 거예요. 일단 계약금은 금전에 한하는 것이 아니다. 금전이 아니어도 계약금 될 수 있다. 매매대금은 금전에 한한다. 금전이 아니라면 매매대금이 될 수 없어요. 계약금은 금전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두 번째 계약금 계약은 주된 계약에 부동산 매매 계약이 주된 계약이죠. 계약금 계약은
주된 계약 딸려 있는 종된 계약이다. 계약금은 주된 계약이 아니라 종된 계약이다. 종된 것은 주된 거와 운명을 같이 한다. 따라서 주된 계약인 부동산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돼 버리면 딸려 있는 계약금 계약도 함께 무효치 된다. 또 계약금 계약은 낙성 계약이 아니라 요물 계약이다. 요물. 따라서 합의만 가고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합의 플러스 실제로 계약금이 지급됐을 때 성립하는 거지. 합의만 갖고 해서 성립한 낙성 계약이 아니다. 그러나 요물인데 다만 판례가 계약금은 현실로 수수하지 않아도 현금 보관증. 야, 내가 돈이 없으니까 계약 맺으면서 현금 보관증 3천만 원짜리 내가 작성 교부해 줄게. 내가 3천 빌린 걸 할게. 라고 현실을 지급하지 않아도 현금 보관증을 작성 교부한 것도 계약금 지급으로 본다는 거죠. 판례가 계약금 지급으로 인정한다. 이것도 현금 보관 작성 교부한 것도 계약금 지급으로 인정한다는 거. 뭐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요점이었죠. 또 계약금 계약은 주된 계약과 주된 부동산 매매 계약과 반드시 계약금은 동시에 체결됨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동시에 체결되지 않아도 관계없다. 즉 계약금 계약과 주된 계약의 선후는 관계없다. 기억나시죠? 계약금 계약이 먼저 체결되고 나중에 주된 계약 체결돼도 좋고 주된 부동 매매 계약이 먼저 체결된 다음에 이틀 뒤에 만나서 계약금 계약 체결돼도 좋고 선후는 관계없다. 간단하지만 이거 기본이죠. 근데 항상 계약금 역할을 우리가 4가지 나눴잖아요. 수업 시간에. 계약금 계약금은 증약금 역할한 계약금. 모든 계약 가장 최소한 역할. 계약금에는 우약계약금이 있다. 우약계약금. 근데 우약계약금에는 우약벌이라는 것이 있고 다 설명드렸던 거예요. 여기는 우약금이라는 거예요. 우약벌, 우약금. 그런데 같이 물으면 둘 다 묻는 거예요. 다만 우약계약금은 아무런 말이 없다면 우약금으로 이것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아무런 말이 없다면 우약금으로 보는 거예요. 우약벌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요. 나눠진다. 특히 이 우약벌 얘기는 우리가 반드시 소화시키라고 했죠. 제가요. 근데 계약금 또 뭐가 있나? 해약금, 약정해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해약금. 그렇죠. 근데 우약계약금, 우약벌이건 얘는요. 뭐가 있어요? 특약이 있어야 이 역할을 하는 것이지 특약이 없다면 계약금은 우약벌, 우약금 역할 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해약금은요. 아무런 말이 없다. 계약금, 해약금으로 뭐한다? 추정한다. 우리가 해약금 그러면 이 해약금이 바로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파기하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사람 100을 상환하면서 일반적 계약을 파기하는 약정해제 일종이죠. 이게 약정해제.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 역할을 우리가 꼭 정리해 주셔야 돼. 자, 교과서에 요약정리집에 간단히 정리해놨지만 다시 한번 봐주셔야 돼. 다만 우약금 그러면 꼭 나오는 얘기가 뭐였죠? 손해배상에 뭐로 삼는다? 예정이란 말이 꼭 나와. 손해배상 예정 삼기로 하자. 단어표하면 손해배상 예정이란 말이 우약금 특약이죠. 문장을 펴나면요. 위반하면 몰수. 교부자가 위반하면 몰수하고 수령자. 받은 사람이 계약 위반하면 100을 상환한다. 이렇게 표시한 것이 이것이 바로 우약금 특약이었다. 그런데 이 우약금 특약이 관행보다 우약금이 관행보다 지나치게 금액이 과다한 때는 법원은 직권으로 감경할 수 있다 없다. 직권으로 감경할 수 있다. 기억나실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감경할 수 있다. 또 우약금 특약했을 때 더 손해난 것이 있다면 계약금 몰수하고 배액상환하고도 더 손해난 것이 있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더 손해가 났던 덜 손해가 났던 이것으로 끝내는 거지.
벗어났다 별도로 소명 청구한다는 말은 있을 수 없다. 이게 대법원 판례였잖아요. 그렇죠? 해약금은 약정해제죠. 이행의 착수의 전까지만, 중도금 치르 전까지만 계약금 포기 해제할 수 있는, 이미 중도금이 지급됐다면, 이행에 착수했다면 이제 해제할 수는 없다. 기억나시죠? 예. 또 약정해제, 우약금을 해제할 때는 상대가 채고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채무령 원인을 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손해배상이란 말은 없다. 또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계약금 포기 가능하기 때문에, 이행된 게 없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원상이복이란 말이 없다. 이런 게 약정해제잖아요. 이거 정리 다시 한번 해주셔야죠. 여기 꼭 봐주셔야 돼. 간단하게 교과서에 정리해놨지만 한 자단 빼놓고 찬찬히 읽으면서 하나하나를 다시 되새겨셔야 됩니다. 자, 여기 한번 꼭 나오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테마 43번에 보면 이 도표 암기가 되셨나요? 안 되잖아요. 매도인의 담보책임. 무조건 외우시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도표 외울 것인가는 심화 강의 때 하나씩 해봤어요. 이렇게요. 이 매도인의 이 담보책임은 도표를 암기하지 않고서는 한 문제 포기된 것이다. 다시 한번 도표 특징적인 거 체크하면서 전부타는 매매, 일부타는 매매, 수량부조, 용적 권리, 저당권 실행행 제한, 특정물의 하자, 불특정 하자. 요거 도표. 행사 기간 안날로부터 1년, 안날로부터 6개월. 기간 해제 없는 거 두 가지. 그렇죠?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는 거. 전부타는 매매했을 때는 선의하기 불문하고, 선의하기 불문 언제나 해제권이 있다는 거. 그렇죠? 대응감에 깎아달라. 대응감에 딱 3명만 있다는 거. 대응감액은 일부 탄핵을 매매했을 때 선의악의 매수인, 수량부조 일부 멸실일 때 선의의 매수인 3명만 대응감에 있다는 거. 저당권 실행행 제한은 선의악의 담보 책임이 같다는 거. 그렇죠? 완전물 급부 청구권은 어디에만 있다? 물건 바꿔달라. 완전물 급부 청구권은 불특정물 매매, 종류 매매에서만 물건 바꿔달라. 거기만 있는 것이, 다른 데는 완전물 급부 청구권 없다. 이런 얘기들. 자, 이건 자세히 본 얘기예요. 꼭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정리도 해놨죠. 그래서 한번 그래도 테스트 해보면 그 도표는 다시 한번 조근조근 봐가면서 다시 한번 암기를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매 담보 책임에서 원래 선의한테만 담보 책임 인정, 악의 인정하잖아요. 그렇지만 다음 같은 경우는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이 담보 책임이 인정된 예외가 3군데 있잖아요. 이거 악의도 인정. 여기 말고는 악의는 아무것도 없다. 자, 악의 매수인도 담보 책임 있는 게 뭐죠? 전부 타인의 권리를 매매했을 때는 누구도 악의도 계약의 해제권.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했을 때 이때는 악의도 대금감액. 저당권 실행에 의한 제한은 선의악의가 담보 책임이 같기 때문에 선의악의 불문하고 계약의 해제권. 선의악의 불문하고 손해배상 둘 다 물을 수 있다. 이거 특히 주의해 주시고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하나씩 나머지는 연습 삼아서 꼭 연습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봐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환매 얘기는 뭐 그렇게 잘 나오는 파트는 아니야. 환매는 지금까지 우리한테 시험을 25번 보면서 기출문제 4번. 자주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간단히 봐주셔야죠. 테마 44번에 환매는 뭐가 중요하죠? 환매 요건. 환매, 대사는 매매. 환매라는 형태를 택하고 있지만 환매는 결국은 채권 담보작용이다. 돈 빌려 쓰는 방법이다. 채권 담보작용. 그 중에서 우리가 변칙담보라 부르죠. 변칙담보 중에서 매도담보라 불렀죠. 매도담보. 그렇죠? 이게 채권 확보작용이지. 이게 대사는 매매라는 형식이지만 돈 빌려 쓰는 방법이다. 환매는 첫째, 동시성을 위한 동시성. 환매는 소유권 이전 특약과 동시에 맺은 특약만이 유효하고, 환매 특약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신청 등기만이 유효하다. 동시성을 유효한다. 임의규정, 강행규정. 강행규정 반드시 지켜야 돼. 반드시. 그렇죠? 두 번째, 환매대금 얼마를
갚아야지 소유권 돌려주는 거냐. 환매대금은 동액성. 환매대금은 원매매대금이지. 환매대금에는 이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동액성이 포함한다. 하지만 이 규정은 임의규정. 특약이 있다면 환매대금에는 이자를 포함해도 좋다. 환매는 기간의 제한이 있다. 기간의 제한. 무한정 인자하는 것이 아니다. 부동 환매 몇 년? 5년. 동산 몇 년?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이 기간으로 단축하는 거예요. 이것은 강행규정. 임의정이 아니죠. 특약으로도 연장할 수 없다. 변경할 수 없다. 이것은 꼭전 강행규정. 요 세 가지 제일 중요하고 간단해요. 거기 보면 뭐 재매매 예약이라는 건 담보하던 게 가등기. 돈 빌려준 사람이 가등기 잡는 거예요. 소유권 가등기. 뭐 비교해놨지만 비교까지 볼 필요 없어요. 요거만 비교까지 볼 필요 없고 요거만 볼 줄 알면 간단하게. 뭐 교환예 간단히 정리하는 거 여러분들 보시고요. 요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테마 45번까지 볼까요? 자, 테마 45번에 보면 이제 임대차익이 나오죠. 임대차익이가. 자, 임대차익을 봅시다. 자,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권리의무,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내놓고 있죠. 그 중에서 쭉 한 번씩 읽어보셔야 돼. 이 정도는. 그 중에 보면 부속물 매청구권. 자, 기억나실 거예요. 건물 임대차 부속물 매청구권이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 자, 건물 임대차 쓰는 용어인데 부속물 매청권은 뭐 적지 않아요. 형성권이고 부속물 매청권은 편면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원상복구한다, 철거 수거한다 등은 모두 무효. 부속물 매청권은 형성권이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부속물 매청권은 아무 때나 행사하는 것이 아니죠. 다만 건물 임대차에서 토지 임대차에서는 지상 매청권, 건물 임대차에서는 부속 매청권이라 부르는 거잖아요. 하지만 임차인 임대인에게 부속 매수를 청구하려면 부속시킬 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켰거나 또는요 임대인부터 매수해서 부속인 경우에 한해서만 매청권이 있는 거지. 이 경우가 아니라면 매청할 수 없어요. 매청할 수 없다는 얘기는 다 철거 수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 건물 임대차에서 부속 매수 청구하려면 먼저 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계약이 만료한 후에 건물 임대인에게 먼저 갱신을 청구해서 갱신에 응해주지 않으면 부속 매수를 청구하여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말 없어요. 갱신청구는 토지임대차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토지임대차는 먼저 갱신을 청구해서 갱신에 응해주지 않을 때 지상매청권 들어가지만 건물임대 부속매청권은 갱신청구 행사하는 거 아니야. 그냥 건물 임대계약이 끝나면 매청구하는 거지. 이 갱신청구란 말이 없어요. 토지임대차에서 먼저 갱신을 청구한 다음에 지상매를 청구하는 거지만 건물임 부속매청권 이게 없어요. 또 무조건 행사하는 이 경우에 한해서만. 하지만 누가 안 된다? 의무반으로 해지당한 임차인은 행사할 수 없다. 또 부속 매수를 안 해주면 매수해 줄 때까지 건물 임차인이 동시행의 항변권 주장하는 거지 유치권이 아니다. 항변 주장하면서 건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부속 매청권은 부속물 매수해 줄 때까지 동시 항변권 주장하는 거죠. 이런 얘기들이 바로 매청권 얘기잖아요. 꼭 봐주셔야 돼요. 포인트가 이거예요. 건물 임대차에 부속 매수 청구할 때 갱신을 청구하여 응하지 않으면 틀렸어요. 이거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토지 임대차 지상 매수 청구할 때 이거 먼저 행사하는 거지만 건물 부속 매수 청구는 이거 행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무 때나 아니라 동의받거나 매수에 한해서 해지당 임차 행사할 수 없다. 그렇죠. 이런 얘기들 중심으로 하나씩 봐줘가면서 밑줄 쫙쫙 그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들이 우리한테 봐줘야 되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테마 45번에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권리 중에 부속 매청권 얘기 하나 정리했죠. 물론 다른 것도 정리해야 되지만 이번에 그래도 그 중에 나올 만한 것들만 찍어서 또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거나 정리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요. 여기까지 테마 45번까지 잘 해주시면 나머지 강좌에서 테마 46번부터 나머지를 또 가만히 살펴볼게요. 그래서 테마 요번에 7개 다 복습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테마 52개를 정리했지만 교과서 무조건 다 망라져 정리한 것이 아니라
이 시험 문제라는 게 해마다 나오는 부분이 있고 경년마다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비용사안청권보다는 부속매청권이 더 나올 것 같아서 이걸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정리한 건 아니다. 가장 기본을 정리했으니까 일단 기본에 충실하자. 그런 다음에 실력을 더 어려운 문제 접근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지문만 잘 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테마 46번부터 나머지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